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78회입니다. 새가 모여들듯 구름이 흩어지듯 순위에서 도망까지 천여 년이 지나는 동안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으며 때로는 분리되어 시대가 대단히 오래되었으므로 그들의 가계를 확장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묵도릇이 이르러 흉노의 세력은 가장 강력해져서 북방의 수많은 부족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중국과 적대하게 되었다. 이후 비로소 선우의 가계와 개성 그리고 관직 명칭대에 대한 기록이 가능해졌다. 흉노는 좌우 현왕, 좌우 농려왕, 좌우 대장, 좌우 대도의, 좌우 대당후, 좌우 골도후의 관직을 설자했다. 흉노의로 도기는 현명하다는 의미로서 대부분 태자가 자도 기왕이 되었다. 좌우의 현황 이하 당도는 많게는 만명에서 적게는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며 총 24군장이 있는데 이들은 만기라고 부렸다. 모든 대신들의 관직은 세실되었다. 호연시, 난시 그리고 훗날의 수보시 등 세시성의 흉노의 귀족이었다. 자왕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동쪽에 살면서 상국군 동쪽에서 예맥과 조선에 맞닿았다. 우왕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에 살면서 상군의 서쪽에서 물지와 저 강에 닿았다. 서로의 왕정은 대군, 문중군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가 관할하는 기반을 가져서 물과 풀을 따라 옮겨 살았다. 특히 좌우 현황과 좌우 농령왕의 나라가 가장 크고 좌우 골도는 선우의 정치를 보좌했다. 24장들은 또 각자가 천장, 벽장, 십장, 비수왕, 상봉, 도의, 당호, 저거 등의 관리들을 두고 있다. 매년 정월에는 군장들이 선우가 있는 왕제에서 소규모의 집회를 열고 제사를 지냈다. 5월에는 용성에서 성대한 집회를 열고 조상과 천지와 귀신에게 제사를 모셨다. 가을에 말이 살치되면 대립에서 대기부 대표를 이뤄 목축과 인구의 숫자를 조사했다. 흉노의 법률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면 비록 칼을 뽑아 한 척의 상처를 내게 함정으로도 사형에 차고 도둑질한 사람은 그의 재산을 몰수하며 가벼운 죄를 범한 자는 퇴행에 처하고 중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최장심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옥에 갇힌 사람은 몇 명이 지나지 않았다. 선우는 아침 일찍 영지를 나와 떠오른 해를 경배하고 저녁엔 또 달을 경배하였다. 그의 자리는 항상 좌측에 있고 북쪽을 향해 삼겼다. 그리고 무일과 기를 중시하였다. 죽은 자에 대한 장례는 곽과 검은 가죽옷을 사용하고 있으면 무덤에 나무를 심는 일은 없고 상복을 입지 않았다. 사신에게 노약자와 마른 말만 보여주는 까닭은 고조가 중국 천하를 평정하여 천하 통일을 일으킨 것이 그 무렵이었다. 고조는 천하를 평정하자 한왕신을 대나라에 파견하여 마업의 도읍을 정하겠다. 흉노는 대규모로 마업성을 공격하여 한왕신은 항구하였다. 흉노는 한왕을 얻고 기세를 몰아 남쪽으로 태원을 공격하고 진양성까지 우거했다. 고조는 먼저 사람을 보내 정탐하도록 했다. 그러나 묵도는 이미 한나라 정탐꾼이 온 줄 알고 군대와 살찐 말들은 모두 숨겨놓고 노약자와 이쪽 마른 말들만을 내놓아 보이도록 했다. 정탐꾼이 돌아가 고조에게 묵도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고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유경을 보내 살펴드렸다. 그러자 유경은 돌아와서 무릇 전쟁을 하는 두 나라는 서로 자기들의 강한 점을 자랑하는 것이 장례입니다. 그런데도 노약자와 초라한 말들만 보이는 것은 필시 무슨 업무가 있는 듯합니다. 공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고조는 크게 화를 냈다. 저놈이 망령된 말을 해 병사들의 사기를 끄끄려 드는구나 하고는 당장 유경을 잡아가도록 했다. 고조는 곧바로 종로 토벌군을 편성해서 스스로 진정했다. 대부분 보병이었고 총 30여만에 달했다. 때는 바야로 겨울인데 혹한이 내습하고 설상 가상으로 눈이 내렸다. 한나라 군대는 악정보투 연턱이었다. 병사들은 혹한으로 인하여 열에 두세 명은 손가락을 잃었다. 묵도는 패배한 척하면서 도주하여 한나라 군대를 유인했다. 한나라 군대가 묵도를 죽일 때 그는 정예군을 뒤에 감추고 일부 쇠약한 병정만을 내보였을 뿐이었다. 완전히 흉노를 얕보게 된 한나라는 정군을 동원하여 북쪽으로 흉노를 추격했다. 고조는 먼저 평성지방에 도착했는데 추격을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대열이 길게 늘어져 후속 보병부대는 아직 후방에 채졌다. 묵도는 정예 기병 40만가를 파견하여 고조를 백동산에 완전히 포위했다. 7일 동안 한나라 군은 백등산 내에서 서로 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흉노의 기마부대는 서쪽은 모두 백마, 동쪽은 모두 청마, 북쪽은 모두 흑마, 남쪽은 모두 저항생마로 위험을 자랑하면서 물댈 틈 없이 포위하고 있었다. 이때 진평이 또다시 결을 했다. 진평은 묵도의 왕후들에게 밀사를 보내서 정중히 선물을 보내며 한편으로는 곧 변한 명예들을 선우에 바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왕후는 즉시 한나라의 뛰어난 명예들에게 사랑을 빼앗길까 봐 불안하여 묵도에게 호소했다. 이웃 한나라의 군왕과는 서로 고난을 주고 받지 마십시오.
서로 위싸움에서 이겨서 한나라 영토를 모두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종로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남 역시 신이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 때마침 묵돌은 자기와 합류하게 되던 한왕 신의 장군들이 약속 날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그들이 한나라의 밀모가 되지 않을까 의심하였다. 또한 왕후의 말도 받아들여 포위망의 일부를 풀었다. 그러자 고조는 모든 병사들에게 화살을 제어 힘껏 당기라 하고 명령하며 화살끝이 종로에게 향하면서 포위가 풀린 곳으로 단숨에 달려나가 갈실이 본대와 합류할 수 있다. 묵돌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철수했다. 한나라 부대도 본국으로 철수했다. 고조는 돌아오자마자 묵돌의 업무를 경고했던 유경을 접하면서 그대 말을 듣잖아 백동산에서 곤욕을 치렀소. 그때 거짓을 아는 자는 엄벌하겠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몇 문제 정탐 밑은 무화를 정리시켰으며 한편 유경의 비서를 올렸다. 이때 유경이 고조에게 아랬다. 지금 무력으로 도저히 흉노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공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큰 공주님을 선우에게 시집보는 것이 옳답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도 공주님을 정실 부인으로 맞을 것이며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분명히 태자로 삼을 것입니다. 묵돌은 폐하의 사위가 되고 그가 죽으면 폐하의 외손자가 선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흉노는 점차 신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고조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착각했지만 하지만 여우는 이 말을 듣고 밤낮으로 울면서 하겠다. 제게는 오직 딸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 딸을 어떻게 흉노에게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고조는 할 수 없이 후궁 중 한 명을 큰 공조 속에서 유경과 함께 흉노로 보냈다. 한나라와 흉노는 드디어 하전 맹약을 맺게 됐다. 한나라는 유경의 제안대로 사자를 보내 황족의 딸을 공주라고 속여서 선우에게 시집 보내면서 100년 전 일정량의 수고문 비단 술살 양식을 헌납하기로 하고 형제국이 되는 조약을 맺어 화친을 맺게 했다. 그러나 얼마 동안 묵돌 한나라에 대해 침략 행위를 참가했다. 그 뒤 한나라를 배반한 연왕 노관의 부하 수천명을 이끌고 흉노에 투항 삼국군 동쪽에 출몰하여 주민을 괴롭혔다. 세월이 흘러 고조가 봉하고 대제가와 여우 시대가 되자 한나라는 각각 서로 안장을 되찾으나 흉노가 한나라를 멸치하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묵돌로부터 여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보냈다. 그것은 기록을 늘어놓은 편지였다. 독톡이 망신을 당한 여통 당장의 흉노 정벌군을 내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시한테 입을 모았다. 영명하시고 현명하신 천재께서도 평생에서 포획되어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여우는 할 수 없이 출병을 중지하고 해축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싸울 것이냐 화평할 것이냐. 문제가 제기하자 다시 흉노와 하친조를 맺었다. 그러나 문제 3년인 5월에 흉노의 우연왕이 하남 지역에 진입하여 상군의 요새를 공격해왔다. 그러면서 한나라에 계속해서 변경 방위를 맡고 있던 한나라 소속의 만일을 공격하고 부군의 주민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았다. 그 다음에 묵돌 신호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한나라에 도착했다. 천재가 세우신 흉노에 대해서 정중히 황제에게 묻노니 평안하신가. 일찍 황제에서 화친을 언급하고 서신 중에 뜻이 보아하여 상방이 모두 매우 좋아했소. 그런데 한나라 구경 관리들이 우연왕을 침범하고 모욕을 줬소. 우연왕도 선우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나라 관리들과 서로 대항하면서 쌍방군왕의 명령을 단절하고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이관시켜서 이 사건에 관해서 황제로부터 다시 책망의 편지를 받았으므로 나는 사자를 통하여 자세한 사정에 대하여 회답을 보냈소. 우리 군대는 하늘의 가호와 단련된 병사들과 강건한 말로서 월지를 멸망시켰고 완전히 저항하는 적들을 모두 참살하여 그들 모두 신민이 항복하도록 하였소. 아울러 그 인접 26개국을 평정하여 모조리 우리 종로에 병합했소. 이로써 화를 무기로 삼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통합되었고 북방은 이미 안정되었소. 황제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사신을 보내 이 산을 들인과 동시에 낙타 일두 전마이도 수레를 끌은 말 팔도를 현상하는 바요. 만일 황제에서 우리 흉노가 한나라 국대에 근접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남의 흉노와 관리와 백성들에게 명하여 한나라 빙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도록 하겠소. 우리는 곧 사자를 파견했소. 6월에 흉노의 사자가 순의 서신을 가지고 오자 한나라 조정에서 화친이나 싸움이나 놓고 무엇을 택할지 논의했다. 이때 중신들은 입을 모아냈다. 선우는 월지를 쳐부수고 지금 성운을 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격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설령 흉노의 영토를 빼앗았다 해도 그 불모의 땅에 우리나라 백성은 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기회에 선우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최상의 방책이 듯합니다. 이렇게 하여 선우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그 얼마 후에 묵돌이 죽자 그 아들 계육이 제기하여 노상선우라고 했다. 노상선우가 제기하자 문제는 고조 진리에 따라 황족의 딸을 공주로 꾸며서 선우에게 시집보내게 하고 옛나라 출신의 방관 중앙녀를 사부로 파견했다. 중앙녀는 흉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한나라 조정은 그를 강제로 보냈다. 그러자 중앙녀는 강제로 나를 보낸다면 나는 반드시 한나라와 박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흉노지에 도착하자마자 곧 선우에게 항복하였고 선우는 그를 매우 신임하고 존경했다. 흉노들은 한나라의 비달이나 면 음식 등을 좋아했다. 이에 중앙렬이 선우에게 전화했다. 흉노는 인구로 본다면 한나라 일개 군보다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의 필적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의식과 풍습이 한나라와 달라서 한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우께서 지금 흉노 본래의 관습을 버리고 한나라의 물건을 좋아하시는데 이처럼 이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한나라가 자기 나라 물자를 2알만 흉노적에 내놓게 되면 흉노는 완전히 한나라에게 종수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한나라의 비단이나 면을 입은 자에게 그것을 입혀서 가시밭 속을 달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면은 곧 여접시 찢어지고 모피와 수표가 얼마나 뛰어난 물건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나라의 음식을 모두 필요 없다고 버리셔서 흉노의 유해품이 얼마나 편리하고 맛있어온지 알려야 합니다. 그대들 한나라 풍속으로 젊은이가 병영수비병으로 종원할 때 늙은 부모가 자신들이 아껴서 남겨놓은 따뜻한 나복과 맛있는 음식을 막 출발하는 아들에게 주지도 않는다는 말이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요. 라고 한나라 사실에 대답하자 중앙에는 흉노 사람들은 전쟁을 가장 큰 대사로 이기요. 그들 노약자들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건강한 젊은이에게 먹이는 것이요.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고 이렇게 하여 비로소 부자들 간에 장구적인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어찌 노예를 천단다고 볼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다시 한나라 사신이 하지만 흉노는 부녀 지녀가 모두 한 천막 속에 거주하여 아비가 죽으면 아들이 계모를 안에서 삼거나 형제가 죽으면 나머지 형제가 미망인을 모두 자기 아내로 삼거나 하지 않소. 게다가 흉노는 관을 쓰고 띠를 매지도 않으며 조정의 일도 없소라고 말하자 중앙에는 흉노의 풍속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것을 마시며 그 포피를 입소. 가축은 풀을 먹고 물을 먹기 위하여 어디든지 이동하는 것이요. 일단 긴급상이 발생하면 누구나 말을 타고 하루 종일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고 귀한 갈래가에 실행하기 쉽고 순간계도 매우 왔다면 나라의 정치도 마치 한 인간의 신체와 같소. 자신의 부역이 죽으면 곧 그들의 처로 삼는 것은 종족의 전멸을 막기 위함이요. 때로는 흉노는 헌터 보기에는 문란한 것 같지만 성실의 활동은 문란하지 않소. 이에 반대로 중국에서는 부행의 죄를 자신의 처로 삼지 않지만 친척 간에 점점 사이가 멀어져 서로 죽이고 심지어 성실조차도 바꾸어야지 하지 않소. 이 모두 겉으로만 오바르게 꾸미기 때문이요. 예의와 패단으로 인하여 상하 사람과 하여금 서로 문화를 분케하고 오직 화려한 궁치를 짓고 사치만을 쫓으며 이를 위하여 백성들의 재력과 인력을 세전시키지 않소. 효무제 14년 중로 선우가 14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침입하여 다수의 주민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가족을 빼앗았다. 또 순찰 기병들은 옹지방의 감천군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전차일천대 기병 10만을 출동시켜 장안 일대에 주도시켜 중로의 침략에 대비한 한편 대규모의 전차와 기병을 파견하여 흉노를 공격했다. 마합에서 벌인 일. 지금의 황제가 즉위한 뒤 한나라는 화친 맹약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선우를 후대하였으며 변경무역을 계속해봐야 그들에게 풍부한 물자를 보내주었다. 흉노는 선우이와 모두 한나라와 친하게 되어 상성 이래로 오고 다녔다. 한나라는 마합 성사람 서공일에게 일부러 검령을 어기고 물품을 가지고 와서 흉노와 교육하도록 시켰다. 그리고 거짓으로 마합성을 팔아넘기는 척함으로써 선우를 유인하도록 했다. 선우는 마합성을 팔아넘긴 척함으로써 선우를 유인하도록 했다. 선우는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또 마음의 재물을 탐하여 10만 기병을 이끌고 무주 요새를 징후했다. 이때 한나라에서는 30만 명의 군사를 마합 부근에 몰래 숨겨놓고 의사대부 한왕국이 호군으로서 4명의 장군을 쥐하여 매복하면서 선을 기다렸다. 선은 이미 한나라 국경을 넘어서나 만에서 100일이 떨어진 곳에 들판에 가축이 가득 차있는데도 정작 가축을 키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곧 정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이때 안문의 위사가 매마침 변방 요새를 춤추다가 선의 부대를 발견하고 그 정에 들어가 대응하였다. 위사는 한나라 매복 전략을 알고 있다. 선은 위사를 포로로 잡아 죽이려 했다. 위사는 한나라 군사가 매복에 있는 점을 선에게 보고했다. 선은 크게 놀라면서 말했다. 나는 본래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철수했다. 선은 국경을 넘어서서 말했다. 내가 위사를 포로로 잡게 된 것은 천민이로다. 하늘이 그들을 시켜 나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런 연후에 위사를 천왕으로 칭하였다. 원래 한나라 군대는 선우가 마을에 진입하게 되면 곧 군사를 파견하여 선우를 공격하도록 약속했다. 그러나 선우가 오지 않았으므로 한나라 병사의 배치는 흔일로 되어버렸다. 한편 한나라 장군 왕의 부대는 원래 대나라를 출발하여 흉노의 보급 부대를 공격하기로 계획됐었는데 선우가 이미 철수한다고 들었으니 흉노의 군사가 많은 것으로 하여 감히 진격할 생각을 못했다. 한나라에서는 왕위가 원래 이번 작전을 세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진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자에게 처하였다. 이로부터 흉노는 화친을 단절하고 교통요충지인 요새를 공격하여 수도없이 한나라 변방을 약탈하였다. 그러면서도 흉노는 재물을 탐하여 여전히 교육을 좋아하였고 한나라 재물을 수마하였다. 한나라 역시 계속 변경무역을 개방하여 그들의 마음에 영합하였다. 이것으로 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